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 동영상은 9월 8일 저희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을 했던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시청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으니까 상당히 좀 낯서네요. 낯설어. 아, 예, 앞으로는 계속 이제 대면을 해야죠. 자, 우리가 그때 이제 경제학이 보건 의료 영역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떤 분석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보건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려고 막 했던 것이, 야, 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결국은 보건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물을 다루는데,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비슷한 점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거죠. 특징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대칭적 정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비대칭적 정보라는 어떠한 그 특징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대칭적 정보, 그로 인한 소비자들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소비자 무지는 비대칭적 정보에 연유한다. 그로부터 기원한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에도 멈췄는데, 그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두 번째 특징이 수요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불규칙성.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개인도 자기에게 건강상의 문제, 쇼크라고 하죠. 그러한 것이 충격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 특히 만약에 굉장히 위중한 병이 오는 경우에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특별히 정의하여 분석들이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첨부의 논문을 한 편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논문인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는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이죠.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것이죠. 보건의료 관련해서 거기서 내는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2015년에 실렸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3, 4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이제 우리 경제부 학생들 통계적인 기본 지식 있는 학생들이 읽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는 그런 논문은 아니다.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는 거를 물론 여기서 뭐 이게 하여튼 이건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읽어보라는 차원이고요. 어쨌든 그 재난적 의료비란 개념을 한번 소개를 했고요. 뭐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의 그 불확실성과 또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규칙적으로 아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경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 개인들은 이러한 보험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작은 손실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리 이제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의료보험의 경우 민영 의료보험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즉 이거는 사실 보험의 정의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의 정의가 보험 경제학을 저에게 지나게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의 정의 몇 가지 있지만 하나는 이거죠. 어떤 이렇게 보험료, 보험금. 이제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고요. 지난 학기 저에게 이제 보험경제학을 수강하신 분들은 좀 더 엄밀한 정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 보험료는 뭡니까?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을 맺는 경우에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은 결국은 소비자, 보험 가입자, 보험 소비자에게 계약서상에 약속된 명시된 그러한 위험이 발생을 하면 소비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그 돈을 말하고, 보험금 하면은 보험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 보험 소비자에게 주는 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손실로 큰 손실을 대체한다는 건 이 보험료가 작은 손실이 되는 거고요. 보험금이 큰 손실입니다. 결국은 보험의 의미는 보험 소비자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 보험료라는 걸 납부함으로써 나중에 진짜 약속한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민영의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공적보험,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다 적용이 된다. 의료보험에는 지난번에도 이게 얼핏 자꾸 이제 반복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아주 정식으로 다룹니다만 공적 의료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다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른 나라를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각종 민영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공 주체가 회사가 되겠죠. 제공 주체가. 글씨가 좀 엉망인 거. 왜냐하면 이 디지털 펜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출하는 구조고 여기도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출하는 구조다.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자, 그다음에 조금 지우는 것도 한 번에 지우는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을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조금 시간 지체는 죄송하고요. 어쨌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의료보험이 바로 그런 기능을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그런 의의를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소득 보호, 재난적 의료비를 떠올리시면 되죠. 예기치 않은 어떤 건강상의 충격파가 다가왔을 때, 그죠? 그것이 닥쳤을 때, 그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는 의료비라는 것은 우리의 재원, 우리 가구, 개인의 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예기치 않게 충격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준비 안 된 상태 속에서 이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작은 질병보다는 당연히 큰 비용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요. 외래보다 입원 서비스를 경제적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외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원 서비스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외래 진료보다 준비의 경우가 크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단기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불확실성이 작은 질병보다 큰 질병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큰 질병이 당연히 그죠? 큰 질병이 예기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질병을 우선적으로 해서 포함한다. 급여 대상이라면 지급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급여라는 단어도 사실 그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불확실성에 이어 치료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 치료의.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의료 서비스의 질과 관계되죠. 질. 이게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낳는 거죠. 치료의 불확실성은 일반 국민에게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유도하게 된다. 결국은 이러한 치료의 불확실성, 그리고 생각해 봅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개인에게는 자기에게 닥친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타인의 병, 뭐 친한 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됐다,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나에게 닥친 질병이 가장 큽니다. 근데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제대로 나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칭을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보다는 뭐 대형 병원을 1차 의료기관보다는 막 3차의 대형 병원으로 곧바로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결국 치료의 불확실성,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의사,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정부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혹은 의료기관 간의 규제적 경쟁을 통해서 이 공급자들이 좀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지금 3개 봤죠? 자, 소비자 무지, 그 다음에 수요의 불확실성, 치료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법적 독점이라는 겁니다. 법적 독점. 여러분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제 독점에 대해서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보건의료 서비스도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독점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제 스타일로 원래 대면 수업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 막 랜덤하게 물어보는데, 독점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 그죠? 어떤 그 생산에 꼭 필요한 생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독점하고 어떤 경제 주체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 독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던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기구가 이 독점에 대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만 하시오, 이렇게. 세 번째가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연 독점이 있습니다. 자연 독점. 그러니까 독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독점이라는 것의 기업의 행태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건 이제 다시 뭐 아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을 한다. 자연 독점 혹은 내추럴 모노폴리이기 때문에 자연 독점 혹은 순수 독점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요. 내추럴 모노폴리. 자, 요거는 규모의 경제.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생산량이 있고 여기 이제 비용이 있을 때 이렇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끊임없이 우하향.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때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모든 생산 규모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이론이 바로 자연독점이 되고, 조금 여러분께 더 덧붙이자면 바로 이것이 공기업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뭐 오래 논할 성질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점체죠. 그러니까 공적 의료보험을 사실은 관리, 그다음에 공급하는 그런 유일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가 이런 독점체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이 다른 재화와 달리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 생산, 보건의료 서비스의 생산이 한정된 면허권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생산 부문에서 독점이 형성되어 있다. 의사라는 직업군을 생각하시면 명확해지죠. 그죠? 의료 행위는 국가가 지금 그러니까 한의사 및 뭐 다른 의료기구, 의료 주체들, 의료인들은 일단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의사, 병원의 우리가 얘기하는 한의사가 아닌 서양의죠. 서양의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사 할 때는 이제 보통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히 서양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그런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라이센스, 면허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죠? 이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독점제예요. 의사라는 직업군은. 특히 이건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죠?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훈련 기관을 습득한 사람들만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허제에 입각한 공급자 자격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법이 인정하는 독점체이므로 아까 독점이 발생하는 이유 두 번째에서 법적 독점이라고 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경쟁 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 지금 에서 말씀드리듯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적 독점을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유지를 하지만 이 세 번째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면허제가 그 원래 취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원래 취지를 상실한 채 의사를 비롯한 각종 의료인의 고소득 및 어떤 권위 유지라기보다는 일단 권력 유지라고 보는 게 좋죠.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의지의 보호벽 구실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해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대한의사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뭐 의료 행위를 거부한다거나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흡사 이제 파업을 하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발언,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많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행위에 의사라는 직업군이 들어갈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독점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의 특징을 갖는다. 이걸 한번 그 언급을 그때 잠깐 했죠. 우량제. 우량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와는 다르다. 공공재의 일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공공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에 해당한다. 우량제. 메리트 굿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좋은 이것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건 결국 교육과 거의 비슷한,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량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이 되죠. 이 교육이 그러하듯이 보건의료 서비스 역시 소비를 통해서 개개인,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익을, 좋은 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 사회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책임하에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일단 질병이 생겨서 어떤 개인이 병이 생기면은 그 개인이 일단은 엄청난 고난에 빠지죠. 그죠?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크게는 그 개인이 속한 어떤 사회 조직의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피해를 동반하지요. 동반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은 일단 1차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굉장히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요. 아까 조금 에어컨 제습 효과로 했는데 습한 것 같아서 춥네요. 그거는 저는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은 그거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의 질병이 이제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에 이제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의 어떤 퀄리티, 질의 문제가 생기고 전체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량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을 보호하게 되면 개인들이 질병의 파급 효과를 줄이게 되고 혜택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다음 사회 전체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량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코로나19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난 거죠. 명확히 드러난 거죠.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외부 효과라는 건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경제학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외부 효과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음의 외부 효과와 양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의 경제적 행위가 나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 때 나의 경제 행위는 외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간단히 말해서 이미 여러분이 다 거의 다 배우셨는데 미시경제학 2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양의 외부 효과와 그다음에 음의 외부 효과가 있다. 글씨는 좀 양해해 주세요. 이 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외부 효과, 양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거예요. 그죠? 음의 외부 효과는 안 좋은 겁니다. 양의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 음의 외부 효과는 과세 등을 통해서 그 활동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외부 효과란 예를 들어서 전염성 질환인 경우 코비드-19, 코로나19가 딱 정확히 그거죠. 전염성 질환인 경우 본인이 예방접종이나 백신 맞는 거죠. 혹은 치료를 통해서 면역이 되었을 경우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제가 백신을 맞는 행위는 양의 외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양의 외부 효과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이 엄청나게 막 전 국민적으로 막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이 그때 이제 청도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를 위한 그 고려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는 방금 예에서 봤듯이 이런 외부 효과를 아주 명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생산 혹은 소비는 순수하게 시장 기능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깐 여러분이 다 배우셨지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 음의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양의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 양의 외부 효과 볼까요? 양의 외부 효과가 이제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어떤 생산량이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떤 그 코스트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베니핏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우셨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MC 한계 비용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제 MB가 있는데 MB가
여기에 이제 private MB가 있고 여기 이제 social MB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양의 외부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외부 효과. 요거는 social marginal benefit, 사회적인 한계 편익, private marginal benefit, 그러니까 사적 한계 편익. 왜 음의 외부 효과로 가면은 여기 marginal benefit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한계 비용 쪽에 social marginal cost와 private marginal cost가 갈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benefit, 양의 외부 효과를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점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격과 이만큼의 생산량이 효율적인 건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사회적인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균형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여기가 되고 가격은 너무 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생산량의 측면에서 보면 그죠? 이게 뭐다? 여기를 이제 많이 주목하는데 과소 생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과소 생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Q를 예를 들면은 생산량을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라고 했을 때 더 많이 맞는 게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만큼을 보조금을 줘서 그죠? 이쪽으로 균형점을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뭐예요? 무료로 일단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결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데서 균형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요거를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미시경제학 2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다 이제 4학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시 어딘가에서 배울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또 복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큰 2, 3차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는 반면에 수익성이 작은 1차 서비스나 예방 서비스는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 뭔지 말씀을 드렸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병에 걸리지 않는 소비자들은 예방접종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제 백신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주변에서 보면 1차부터 아예 안 맞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아예 안 맞은 분들이. 그거는 뭐 또 납득은 돼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납득은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 증상을 보였던 그리고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렀던 분들이 극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은 자기 병, 자기가 죽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콕하시는 거죠. 방콕하시는 건데 근데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번도 안 받고 가시는 분들 지금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좀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맞게 하는 그러한 또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여기까지가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의 특징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주관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량은 뭐 이제 그때 상황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 드리겠지만 다 상술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의료 산업, 보고한 사회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뭔가를 산출한다, 생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뭘 생산한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아주 논의가 될 수 있고, 그간 사실은 보건경제학에서도 참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얘기를 좀 여기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건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최종 산출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를 최종 산출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를 최종 산출물로 보고, 그렇게 된다면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바로 그 건강에 대한 투입물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자를 최종 산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부분 이러한 분석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 건강이라는 거는 정의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 구성 요소가 측정하기가 용이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건강,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최종 산출물로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건강에 유익하다. 일단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건강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동질적이다. 즉 보건의료 서비스를 최종 산출물로 보는데, 왜냐하면 건강은 일단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최종 산출물로 보는데, 보건의료 서비스를 최종 산출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일단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찌됐든 건강에 좋은 거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투입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동질적이다. 이 두 가지 가정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최종 산출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등의 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 인력에 의한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장비에 의한 서비스, 물론 등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기계의 조작자 등도 있기 때문에, 그죠?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관련 기술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인력. 그러나 우리의 이제 눈에 흔히 쉽게 이제 보이는 분들은 이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병원에 가면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인력의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장비에 의한 서비스. 그러니까 뭐 MRI라는 뭐 예를 들면 고가의 장비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약품, 약물, 약 등과 같은 투입 요소가 보건 의료 서비스라는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결합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하며, 이 과정 자체가 산출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로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는 뭡니까? 어떤 함수인데, 여기를 들면 의료 인력, 그 다음에 의료 장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약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합이 되는 과정 그 자체, 그 다음에 그 과정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 이것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측정하는 것을 어떤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산출물로 보는 거예요. 산출물.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러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건강 자체를 산출물로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은 심지어 같은 의사를 방문한 환자들 간에도 다르고, 당연히 또 의사들 간에도 크거나 작거나 하여튼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많이 쓰이냐면 외래 환자 수, 지출 의료비, 이런 걸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출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론적으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뭐든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걸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가 메저먼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4학년이고 이제 사회에 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측정의 문제가 쉽지가 않다. 측정의 문제, 이게 메저먼트라고 하죠.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저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뭘로 그럼 뭐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바로 외래 환자의 수라든가 지출 의료비 총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통 그 대체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건강 상태라는 걸 만약에 산출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건강을 지역사회 내의 유병률 또는 사망률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건강을 진단하고 측정하려는 시도 중에 성공적인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특성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사회 내의 유병률 또는 사망률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나가는 거죠. 근래에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 특성에 맞춰서 한번 보자.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병이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건강하면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리고 개인의 감정 등을 말하고 이들이 어떤 수준, 이런 지표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달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건강이라는 걸 한번 측정해보자. 이런 어떤 주장이 되는 것이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과제를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거든요. 대구는 제가 모르니까 경산은 이 경산시청 옆에 경산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 데이터를 쭉 이제 중앙으로 집중을 해서 우리들도 볼 수 있게끔 물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자나 뭐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통계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매년 우리나라의 굉장히 세부적인 지자체까지 지역적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건 쉽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과제는 뭘 했냐면 자기의 고향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성인이 돼서 살고 있는 곳 대구인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주인 분도 있을 것이고 구미인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뭐 수도권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 자기가 온 자기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의 그런 건강 상황을 정리하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것이 이제 과제였어요. 첫 번째 과제. 올해는 모르겠어요. 어떤 과제를 낼지. 요런 것들로 그래서 쉽게 측정이 되죠. 사실 건강 상태. 근데 요것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출을 아까 잠깐 운을 띄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출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국민생산이라는 것을 지출 측면과 그죠? 생산 측면 이렇게 등가적으로 보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측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공급자 측면에서 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출과 소비자 입장에서 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출은 동일하게 나타나겠지만 측정 오차라든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쪽의 측정치가 다른 쪽의 측정치보다는 높거나 낮게 나타난다. 요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보통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출로서 아까 이제 외래 환자의 수라든가 지출 의료비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측정되는 것은 어떤 지역 주민의 1인당 연간 병원 방문 횟수 소비자 측면에서 본 거죠.
그다음에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환자 수, 공급자 측면에서 본 거죠. 그죠? 총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합산을 하게 되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지역을 봤을 때 주민들 개개인 1인당 연간 평균 방문 횟수, 병원 방문 횟수가 당연히 그 지역의 그 1인당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환자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횟수의 그 다수정도 다 감안했을 때는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평균 재원 일수 입원 환자의 경우에 평균 입원한 그 날수, 그 다음에 평균 진찰 시간, 1인당 평균 진찰 시간. 당연히 여러분들 나이에는 병원을 자주 가거나 그 어떤 심각한 상황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건강해져야 된다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만 해도 이제 뭐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병원을 가보시면은 저는 이제 가끔씩 영대병원을 가는데 특히 대형 병원이 심하다고 하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한 환자당 진찰 시간이 뭐 2분? 3분? 이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이가 없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영대병원 가보면은 굉장히 그 먼 거리에서 오신 그, 노인분들도 많거든요. 날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모시고 오거나 해서 오시는데, 막 한 2분, 3분 하고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갖다 병원을 비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환자는 굉장히 그 줄을 서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가보면은 애매합니다. 가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그래요. 어쨌든 평균 진찰 시간, 총 진료 수입. 이거는 또 총 진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지출 의료비랑 또 등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뭐 측정의 오차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만약 건강의 그러니까 보건의료 산업의 산출물로 보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예로 많이 이용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또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질적으로 만약 건강이라는 걸 산출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강에 대한 측정 방법들은 모두 건강과 반대의 상태, 안 좋은 상태, 부정적인 상태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질병이나 사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죠. 다시 넘어가면 건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질병 발생률은 일정 기간 내에 그 질병과 관계있는 어떤 증상이 질병을 일으키는 정도를 말하며 유병률 (prevalence rate)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특정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어떤 병의 유병률이라는 것은 제일 많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보는 뭐 유병률, 그러니까 유병률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만성 질환에 있어서의 유병률입니다. 만성 질환. 급성 질환, 그러니까 병은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이 있지요.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혈압,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이 만성 질환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보험에 의해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만성 질환의 경우에 그냥 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성인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의약품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에 걸쳐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질병의 잠복 기간, 질병의 위중도, 완치 또는 사망과 같은 질병의 결과들이 유용한 자료가 되는데 측정 측면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아까 이어서 반복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 산출의 측정은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요. 산출의 측정은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뵐게요.